왜 이렇게. 네. 이러면 며칠 하고 제가 원래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네, 며칠 하고 갑니다, 목소리가. 예,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걸 만질 줄 아시는구나. 예. 네, 가볍게 몇 군데 교과서를 여러분이, 이걸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그리고, 매일 쪽지 시험 있는 거 아시죠? 쪽지 시험이 뭐냐면, 그 뒤에, 일단 어디를 보시냐면, 각 파트마다 뒤에 보면 요약하고 연습 문제가 있어. 그런데 연습 문제 형태로도 처음에 시험 보라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 요약이 있어, 요약. 그 요약. 그리고 기본 개념들 있잖아요. 기초 개념들. 그 기초 개념들을 쪽지 시험으로 한 10분 정도씩? 10분에 뭘 쓰겠어요? 그냥 그 전날 복습했던 거, 노트 정리했던 거, 그 복습해 오면 그냥 쓸 수 있는 그 개념 정리 정도의 쪽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10분이니까 뭐 금방 가. 그리고 뭐 큰 문제 이런 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안 줘. 그냥 개념, 뭐 어떤 이런 개념에 대해서 3점, 5점 뭐 이런 개념 쓰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전날 매일매일 여러분이 개념 위주로 정리를 좀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은 친해지기 위해서 자꾸 물어볼 거예요. 예. 부담 갖지 말고 친해져야지 금방 경쟁을 잘하게 된다니까요. 예. 시험 직전에 있는 학생들은 답안지 맨날 들고 와가지고 얼마나 친해지려고 애쓰는지 몰라. 그래야 뭔가 이게 시험장 가면 내가 틀린 거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답안을 쓸지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 직전에. 그래서 친하게 지냅시다. 처음에 그 페이지가 약간 이제 구판하고 심판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좀 보기로 하고요. 거기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6페이지 좀 보시면 6페이지.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미시경제이론에다가 개념과 모형에 관한 학문이다. 개념과 모형에 관한 학문이다. 미시경제학 써놓으세요. 책에다가 개념과 모형에 관한 학문.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거시경제이론은 학파와 정책에 관한 학문. 학파와 정책에 관한 학문. 미시경제학에는 거의 정부라는 게 경제주체가 있는데 안 들어와. 정부라는 경제주체는 거시경제학 가서 와요. 거시경제학에서.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 원리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미시경제학은 또 조금 더 줘주세요. 가격 이론과 분배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이론과 분배 이론. 가격 이론은 가지를 쳐서 가격 이론은 수요, 두 번째는 공급, 세 번째는 시장. 수요, 공급, 시장. 소비자와 생산자와 얘들이 맞아떨어지는 시장이 어떻게 가격을 형성하는지 그거에 관한 이론이다. 미시경제학은. 두 번째는 분배 이론. 분배. 아까 우리가 요소시장에서 두 가지를 봤는데 요소시장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요소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가 뭔지. 두 번째는 분배 이론이라 그랬죠. 요소시장의 분배 이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분배 이론을 공부합니다. 요소시장에서. 자, 거기 미시경제학 이론, 미시경제 이론 7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우리가 배우게 될 미시경제 이론은 밑줄 보세요.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에 관한 관심에 초점을 둔다.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개별 시장에다 밑줄 긋고 개별 시장.
혹은 개별 경제 주체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요 관심사가 된다. 쉽게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망원경과 현미경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할 때 현미경이에요. 미시경제학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구체적인 행동 원리를 공부하는 거고, 거시경제학은 크게 이제 멀리 학파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망원경의 원리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미거시를. 그 거시경제학 이론 밑줄 거시경제 이론.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학문. 경제의 안정은 보통 이제 경기 변동하고 아주 유사한데요. 경기 변동이라 써나. 경기 변동. 그리고 경제 성장.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에 관한 학문이고요. 두 번째, 학파 간의 논쟁의 학문이에요. 학파 간의 논쟁의 학문. 또 세 번째는 정부 정책에 관한 학문이에요. 거시경제학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미시경제학은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거시경제를 잘 하려면 미시경제의 기본 이론들이 탄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 넘기고, 경제학 공방법론에서 그 경제 모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 9페이지에 경제 모형에 8페이지, 9페이지 나와 있는 그 부분 읽어보시고요. 10페이지 보면 최적화와 균형이라는 게 있어. 최적화 균형. 거기 최적화에다 밑줄 긋고, 최적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적으세요. 개별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 개별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 그게 뭘까요? 그 개별 경제 주체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아까 뭘 추구한다 했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두 번째는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 이게 최적화예요. 그러니까 최적화를 수식으로 쓰면 뭘 쓸 수 있다고? maximize utility, maximize profit. 이게 최적화예요. 미시경제학은 두 경제 주체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최적화도 둘 뿐이겠죠. 거기 균형, 밑줄 균형. 균형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소비자의 행동 원리를 가지고, 소비자의 행동 원리 뭐예요? 효용 극대화. 이걸 가지고 수요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요. 생산자의 뭘 통해서? 이윤 극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뭘 도출해? 공급 곡선을 도출해요.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시장이야. 그리고 맞아떨어진다는 의미에서 그걸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은 뭐겠어요? 균형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맞아떨어져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속성이에요. 균형은 외생적인 어떤 충격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얘 안 움직여. 균형은. 그래서 거기 10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최적화라는 것은 밑줄 경제 주체의, 즉 의사결정자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자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생겨난다. 따라서 최적화는 의사결정자의 합리성을 전제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고, 합리성이라는 얘기를 계속 뒤에서 하게 될 겁니다. 순서대로 이제 합리성, 최적화, 균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합리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할 거고요. 그 11페이지 제일 밑에 달라하게 합리성이란 밑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진 개념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성은 다름 아닌 수단으로서의 합리성이다.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가장 수단적인 합리성이 뭘까? 내가 가장 쉽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고시 공부를 할 때 목표가 뭐예요? 합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합격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가장 목표에 빠르게 쉽게 비용이 저렴하게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그런 수단에 관한 합리성이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의 합리성이라는 걸 빼버리면 경제학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개념인데 계속 하게 될 것이고, 그 12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 합리적인 경제인이 추구하는 게 최적화인데요. 네 번째 줄에 비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경제학에서 선택은 적당히 중간쯤에 머무는 법이 전혀 없다. 그게 맥시마이즈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극대화하려고 노력할 거고 원치 않은 것은 극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최적화란 밑줄? 이 극대화와 극소화를 합쳐서 이루는 말이다. 소비자는 뭘 추구하고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해. 그 다음에 기업은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산출량을 극대화를 추구하고, 비용은 극소화를 추구하고, 이런 게 최적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경제학을 좀 공부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극대화, 극소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미분으로 다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면 이제 극대화, 극소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균형이라는 것은 거기 13페이지 균형은 일단 어떤 상태가 달성이 되면 밑줄 새로운 교란 요인이 없는 한 거기다 밑줄이요. 균형은 전혀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외생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바뀌어요. 교란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는 성향이다. 이거를 균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안정적인 균형이냐 불안정적인 균형이냐 아무 필요 없는 얘기들이에요. 균형은 복수로 존재하냐 하나밖에 없냐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거시경제에서 복수균형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사이드에 있는 거야. 완전히 사이드에 구석탱이에 있는 거야. 우리는 큰 줄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21페이지 가보면 시장이라는 게 나와요. 시장. 거기 시장에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개인들과 기업들의 모임. 거기 개인들, 기업들의 모임. 개인은 뭐고요? 소비자고요. 기업은 뭐예요? 생산자예요.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가상적인 공간, 이게 시장이다. 현실의 공간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 뭐 균형 가격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 22페이지가 중요한데요. 2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모든 것을 시장의 힘에 내맡긴다는 것은 밑줄 그으세요. 전적으로 시장 기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말하죠.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어떻게 달라요? 모든 것이 시장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것입니다. 시장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경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냐. 다음 단락에 보면 시장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한 역할은 뭐냐. 첫째 밑줄, 가격은 경제 안에 존재하는 상품을 배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물건 가격이 비싸면 더 적게 소비하려고 하겠죠. 또 어떤 물건 가격이 비싸면 생산자들은 내가 더 많이 만들어서 시장 갖다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첫 번째 배급 기능이에요. 배급 기능. 두 번째, 둘째로 가격은 생산 자원이 경제 여러 문제 사이에, 여러 부문들 사이에 배분되는 과정에서 시그널,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배분 기능이라 이렇게 말한다.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인비저블 핸드, 미시경제학에서 한마디로 미시경제학은 가격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가격이 모든 걸 해결해. 모든 경제 문제를 가격이 해결해. 그래서 그거를 아담 스미스가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은 뭐예요? 가격이에요. 가격이. 시장에 수요가 너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시장에 공급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이렇게 가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입니다. 시장 불균형을. 시장에 그 25페이지 가면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요 곡선. 거기서부터 잠깐 이제 또 노트 정리를 잠깐 하고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먼저 디맨드 커브라는 것은 뭐냐? 디맨드.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아까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그린다 그랬죠. 가격과 수량 평면이에요. 수량. 이제 처음에는 천천히 속도가 천천히 여러분들 맞춰 드릴 거예요. 이 속도를 계속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점점점 빨라질 거고 여러분도 점점점 빨리 그리고 빨리 받아 적고 이 속도를 따라잡아야 돼. 여러분이. 그래야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고 시간 안에 답을 쓸 수가 있어요. 내용이 여러분이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도 많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맨드 커브 이렇게 생겼어요. 우하향한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수요 곡선을 원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 원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시장 가격이 P0의 가격이라면 이건 시장 가격, 내가 시장에 딱 갔을 때 만나는 가격이에요. 그 가격이 시장 가격이 P0라면 나는 Q0만큼 소비하고 싶어. 내가 시장 가격이 P1으로 떨어진다면 더 많이 Q1까지 소비하고 싶어. 제가 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의도예요. 의도. 실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의도. 다시 말하면 각각의 어떤 수준에서요? P 수준에서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누가 수요 곡선은 누가 소비자가 소비하고자 하는 의도량이에요. 의도. 소비하고자 하는 의도량. 이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을 보통 이제 집합 혹은 궤적 이렇게 말해요. 각각의 어떤 수준에서 가격 수준에서 내가 소비하고자 하는 의도들을 모아놓은 거야. 이게 원칙적인 해석은 이거를 원인으로 보고요. 요거를 결과로 봐. 이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라고 이게. 나중에 이제 경제 수학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원인 변수를 보통 독립 변수라 그러고 결과 변수를 종속 변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원인 변수를 외생 변수라 그러고 결과 변수를 내생 변수라 그래. 모든 경제 모형은 이 내생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경제 수학 할 때 하나씩 더 우리가 수학적인 기법들을 따로 뭐 수학만 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경제학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수학을 해야 돼.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새로운 해석 방법이 있어. 이게 중요한데요. 원칙적인 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 방법이 있어. 이 새로운 해석은 역으로 봐. 다시 말하면 아까는 이게 각각의 가격이 내가 가격이 요 P0면 Q0만큼 소비할 의향이 있어.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니고 역으로 Q0만큼 내가 소비하고자 하는데 얼마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냐. 요 Q1만큼 내가 소비하고자 하는데 얼마의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냐. 최대한. 각각의 수요량 이 수준에서 누가 소비자가 요 나는 Q0만큼 소비하고자 할 때 최대한 P0까지 줄 수 있다. Q1만큼 소비하고자 할 때 최대한 나는 P1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 최대 지불 의사.
스케줄 궤적이다. 최대 지불 의사의 궤적이다. 이게 새로운 해석 방법이에요. 뭐를 이제 요 수량축을 원인 변수로 보고 요 가격축을 결과 변수로 본다. 이게 나중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설명할 때 소비자 잉여를 바로 이렇게 새로운 해석으로 해석합니다. 요 가격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공급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공급곡선 가기 전에 왜 수요곡선은 왜 항상 이렇게 우하향할까요? 왜 우하향해? 왜 내가 Q0만큼 소비할 때는 P0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데 왜 Q1 소비할 때는 이렇게 지불 의사가 낮을까? 내가 사과 1개 먹을 때하고 2개 먹을 때, 3개 먹을 때, 콜라 1캔 먹을 때, 2캔 먹을 때, 3캔 먹을 때 생각하면 어때? 처음에 1캔 먹을 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1캔 먹을 때하고 2캔, 3캔 먹을 때마다 어때? 내 효용이 떨어져 버리진 않지만 올라가긴 하지만 효용이 떨어져 버리는 건 없어요. 효용 극대화니까 계속 올라가. 근데 그 올라가는 정도가 어때? 점점점 작아지죠. 그 말은 요게 마지널 베너핏 곡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널 베너핏은 한계 편익 이렇게 읽어요. 한계 편익. 마지널 베너핏. 경제 가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한계 편익이야. 이런 기호들을 몰라서 그런 거지 이게 수학이 아니야. 그래서 한계 편익은 뭐예요? 한계라는 개념을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한계는 마지널 이 말인데 추가적인 한 단위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한계라는 것은 추가적인 한 단위. 소비니까요. 추가적인 한 단위를 더 소비했을 때 베너핏은 편익. 편익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만족도 효용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편익은 화폐액으로 100원, 200원 쓸 수가 있어. 그런데 효용은 100원, 200원 이렇게 계산을 못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만족도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유틸러티, 효용이라는 것은 한 개, 2개 셀 수가 없는데 이 편익은 한 단위, 2단위 셀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화폐액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편익은. 효용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놔. 한계 편익인데 한계 편익 체감의 법칙. 한계 편익 체감의 법칙. 내가 한 단위를 소비할 때는 굉장히 효용이 높았는데 만족도가 높았는데 2단위, 3단위 소비량이 늘면서 내가 누리는 만족도가 작아지니까 그거를 화폐액으로 나타내 보니까 점점점 줄더라 이것이에요. 한계 편익 점점점 감소한다. 이걸 체감이라고 말해. 체감. 자, 두 번째 서플라이 커브라는 게 있어요. 공급 곡선. 공급 곡선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PQ 평면에 이렇게 생겼어. 우상향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우상향 이렇게 생겼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P0의 가격을 시장에서 만난다면 이만큼을 내가 생산해서 공급할 의향이 있어. 내가 시장에서 만나는 가격이 어제보다는 더 비싸졌네. 그러면 내가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서 시장 갖다 내다 팔 의향이 있어. Q1까지. 각각의 무슨 수준에서? 요 가격 수준에서. 얼마나 생산자가 생산 공급할 의도가 있냐. 요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얼마나 생산 공급할 의도가 있냐. 이게 공급 곡선이라고. 첫 번째 원칙은 뭐라고요? 각각의 어떤 수준에서 P 수준에서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누가 생산자가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할 의도 이거의 궤적이다. 이게 공급 곡선이다.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내가 얼마나 P0의 가격이라면 Q0만큼 생산 공급할 의도가 있고 P1의 가격이라면 Q1까지 생산 공급할 의도가 있다. 이게 공급 곡선이다. 두 번째 새로운 해석은 뭐겠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수평축으로부터 해석을 한다. 내가
Q0만큼 생산 공급하려면 얘는 물건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니까 돈을 받는 경제 주체잖아요. 돈을 받는. 그래서 Q0만큼 생산 공급할 때 내가 최소한 이 높이는 받아야 되겠다. P0까지는 받아야 되겠다. 최소한 더 많이 주면 좋고 생산자니까. Q1까지 생산 공급하려면 얼마만큼? P1까지 생산 P1까지 받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수준에서요? Q 수준. 각각의 생산 공급량 수준에서 누가? 요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수치. 요거의 의사. 이거의 궤적이다. 이것도 생산자 잉여라는 개념이 미시, 거시, 국제경제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생산자 잉여의 개념을 이 새로운 해석으로 우리가 판정을 한다. 새로운 해석으로.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축이 경제학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바꾸질 않아요. 아니 그 수학에서는. 근데 경제학에서는 왔다 갔다 해. 어떤 걸 원인 변수로 보기도 하고 어떤 걸 종속 변수로 보기도 하고. 누가? 마샬부터. 알프레드 마샬 들어보셨죠? 경제학의 거드 마샬부터 이 왔다 갔다 해. 이 축이. 어떤 걸 원인, 이걸 가끔은 원인으로 보기도 하고, 이걸 가끔 이걸 원인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애들이 만나면 시장이라 그랬어요. 이런 애들이 만나면 시장.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이 있고, 디맨드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고, 서플라이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시장 균형을 얘기하기 전에 여기 공급 곡선도 이 공급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지만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공급 곡선이 왜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이 Q0만큼 뭐 할 때 생산 공급할 때 이만큼만 최소한 받고자 하더니 왜 Q1까지 생산 공급할 때는 이만큼 받고자 하냐? 이게 점점 커지고 있죠? 이거를 마지널 코스트 곡선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이다. 그 말은 내가 여기서는 물건 한 단위 만들 때 이만큼은 비용이 드는데 이만큼 물건을 만들 때는 이만큼 비용이 든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공급 곡선은 항상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수평으로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이제 가게가 아주 조그만해. 동네 가게야. 근데 이 가게에서 물건을 만들 때는 많이 만들려면 이 가게는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큰 공장이 있어. 큰 공장에서는 공장을 크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량 생산하니까 대량 생산의 이점 때문에 오히려 생산 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니까. 일정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공급곡선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가정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공급곡선이야. 그래서 시장 개별 그런 하나의 회사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비용인데 이거는 체증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한계 비용 체증이다. 추가적인 한 단위 마지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이 한계의 개념에 대해서 수학에서는 이걸 미분 기호로 표시합니다. 마지널 미세하게 늘었을 때 이게 한계라는 개념이 뒤에서 자주 얘기할 거고요. 이런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시장은 균형이라 했어요. 요게 P 스타의 Q 스타의 각각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 그랬고 이걸 이퀄리브리엄 2점 이렇게 했습니다. 이퀄리브리엄. 자, 보세요. 수요 곡선을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의사 스케줄이라 그랬고 공급 곡선은 생산자가 수취하고자 하는 최소 수취 의사 스케줄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 수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과 공급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있는데요. 내가 이만큼 소비하고자 하면 최대한 이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고 요만큼 각각 소비량 수준에서 이 수요 곡선의 높이만큼 최대 지불 의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모은 게 이거라 했어. 지금은 시장의 균형은 여기니까 여기까지 소비자가 뭐 하겠어?
소비하겠죠. 이걸로 둘러싸인 전체 면적이 뭐냐면 소비자가 뭐 하고자 하는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의사 스케줄이 아니라 면적이니까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이에요.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이라고 이게. 자, 공급 곡선에 민면적 있어. 이 민면적 공급 곡선 뭐라 그랬어요? 생산자가 뭐 하고자 하는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최소 수치 의사 스케줄이 아니라 면적이니까 금액. 최소 수치 의사 금액. 자, 보세요. 요 파란색 면적은 누가 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야. 요 노란색은 뭐예요?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시장을 실제 시장에는 어떤 가격이 형성돼 있어? 요 피스타의 균형 가격 형성돼 있죠? 실제 균형 가격은 피스타에 형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것은 이 면적인데 실제 시장 가격은 여기서 형성돼 있으니까 이 시장 거래를 통해서 소비자가 얼마만큼 밖에 지불 안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밖에 지불 안 하는 거죠. 이건 남는 거잖아. 그걸 소비자 잉여라고 부릅니다. CS는 소비자 잉여는 누가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의사 금액 요거에서 뭘 뺀 거예요? 실제 지불 금액 요걸 뺀 게 뭐라고? 소비자 잉여라고.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지불 금액은 여기밖에 표시 안 하니까 여기밖에 안 되니까 요 면적이 실제 지불 금액이지요. 실제 지불 금액이. 그걸 뺀 게 소비자 잉여야. 두 번째 PS 생산자 잉여요. 생산자 잉여는 뭐예요? 요 실제 사각형의 면적 이게 실제 뭐예요? 지불 금액. 여기서 뭘 뺀 거야? 최소 수치 의사 금액. 최소 수치 의사 금액을 뺀 게 뭐라고요? 생산자 잉여예요. 이 아래쪽이 생산자 잉여겠지. 그러니까 PS 생산자 잉여. 요 위에 뒤쪽이 죄송합니다. 생산자 잉여. 요 PS 여기. 자,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소셜 서플러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사회적 잉여. 사회적 잉여.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규범경제학 가면 규범경제 아까 몇 편까지? 5편까지는 실증경제학, 6편의 시장 효율성 거기에 자원 배분 효율성, 분배 공평성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 규범경제학이라 그랬어요. 그 규범경제학 가면 사회 후생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걸 SW, 소셜 웰페어. 소셜 웰페어. 이 사회 후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사회 후생을 결정해요. SS가.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가 뭘 결정한다고? 사회 후생을 결정한다고. 이 시장에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결정되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요게 합이 사회적 잉여고 사회적 잉여가 더 커질 수가 없어. 가장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는 시장 형태가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장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그런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시장 수요가 뭐에서 결정되는지 몇 가지 체크를 좀 해봅시다. 책을 보세요.
26페이지. 26페이지. 세 번째 줄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할 때 밑줄 그으세요. 그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그 상품 가격 밑줄. 그 상품 가격이 높아지면 여러분 생각하면 돼. 아, 사과 가격이 높아졌다. 사람들은 더 적은 양을 수요하게 되고 반대로 가격이 낮아지면 값이 싸졌어. 더 많이 살 거야. 더 많은 양을 수요하게 된다. 이게 밑에 수요의 법칙이다. 수요 법칙 어떻다고요? 여기 보세요. 가격이 높으면 적게 사고 가격이 낮으면 많이 사고 이게 수요의 법칙이다. 그래서 수요의 법칙 밑에다 써놔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으로 나타난다는 걸 수요의 법칙이 두 번째 다음 단락에 어떤 상품의 수요는 그 가격뿐만 아니라 그 자신 가격뿐만 아니라 그 상품과 관련이 있는 밑줄 다른 상품들의 가격에도 영향을 받는다. 다른 상품 보통 연관제 이렇게 말하는 연관제. 집에 가면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뭐 바나나도 있고 뭐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면 갑자기 사과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과 가격이 엄청 치솟았어. 그러면 사과 대신 뭐 먹나요? 배나 오렌지나 이런 거 먹잖아요. 그게 연관제 가격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수요가. 그 다음에 한 두 줄 내려가 보면 뭐 만년필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거기 소득 수준에다 밑줄. 소득 수준. 소득이 높을수록 당연히 수요가 더 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소비자의 수, 인구에 영향을 받는다. 인구. 별 우리 큰 관심은 없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중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그 수요 규모가 같겠어요? 엄청난 중국의 시장은 크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 중국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서 그런가? 인구가 많아서 그렇죠. 자, 그런 시장 수요 함수를 2.1로 표시하고 있어요. 2.1로. 요 시장에 보통 이제 수요 함수를 이렇게 씁니다. QD. 혹은 공급 함수를 어떻게 써요? QS 이렇게 써. 수요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함수 표시예요. 여러분 경제학 안 하도, 수학에서 기본적인 얘기는 하셨을 거야. 이런 건, 자, 이게 보세요. P라고 쓰고요. P.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는 그리고 재화의 수요, 뭐뭐의 수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뭐에 대한 수요 이렇게 말합니다. 쌀에 대한 수요, 오렌지에 대한 수요 뭐 이렇게 말하고 뭐뭐의 공급 이렇게 불러요. 자, 해당 재화예요. 해당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받고요. 그 재화 가격에 영향을 받아. 그리고 P, 연관제 가격에 영향을 받고 방금 소득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뭐 인구에 영향을 받고 인구 그리고 T는 뭐예요? 테이스트, 기호에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다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 세미콜론이라고 붙어 있는 건 뭘까요? 이 세미콜론이라고 붙여놓은 건 뭐야? 우리가 수요 곡선을 그릴 때 2차원 평면이잖아요. 얘하고 얘밖에 없잖아 지금. 그런데 이 많은 변수를 다 여기다 그릴 수는 없잖아. 몇 차원으로 가야 돼? 차수가 끝이 없죠. 수요 영향을 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2차원 평면으로 이 함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얘하고 얘만 표시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라고 해야 돼? 다른 조건은 주어져 있다고 봐야지. 이걸 세테리스 파리부스 이러면서 여건 불변의 가정이래요. 써놔요. 여건 불변. 여건이란 건 뭐예요? 여타 조건이에요. 여건. 여타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수요 곡선 어떻게 생겼다고? 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을 줄이고 반대로 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을 늘리고 뭐 이렇게 수요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함수가 이게 수요의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수요의 변화하고 수요량의 변화 이런 게 나와요.
요 연관제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런 게 변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가격이 P0의 가격에서 0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P1의 가격으로 갔더니 요 1점에서 소비를 하더라.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량을 늘리지. 이게 곡선 상해 이동 그렇게 불러요.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고? 곡선 상해 이동. 얘와 얘의 관계를 뭐라고요? 수요의 법칙인데 그걸 곡선 상해 이동. 영어로는 그럴듯하게 movement along the curve. 곡선 상해 이동이다. 이 여타 이런 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변했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과 가격이 변했어. 그럼 배의 수요량에 영향을 줬다 이것입니다. 연관제 가격 이거 자체는 뭐예요 이제? 수요의 증감이에요. 연관제 가격은 곡선 자체를 이동시켜. 곡선 자체를. 그래서 수요의 결정 요인들 우리가 봤는데 수요의 결정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있고 디맨드 커브를 얘를 보통 어떻게 쓴다? 뭐 QD라고 이렇게 함수로 표시하는데 QD, 디맨드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가격이 변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보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라고 하면 이걸 곡선 상해 이동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중에 조금만 모형이 복잡해지면 곡선 상해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을 몰라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야 할 것을 움직이고 이래가지고 다 틀립니다. 지금 뭐 삼순환 때도 그래. 자, 이 해당 재화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었어. 소득이 늘면 이 재화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늘릴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요런 게 곡선 자체 이동이야. 영어로는 shift in the curve 이렇게 불러요. in the curve. shift냐, movement냐, 곡선 상해 이동이냐, 곡선 자체 이동이냐. 항상 2차원 평면에서 주어진 거, 이 수평 수직축의 변수가 아닌 게 움직였다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고, 요 수평 수직축에 뭔가 이게 하나 움직였다고 하면 곡선 상해 이동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수요 함수, 거기다 2.1 밑에 테이스트는 기호를 나타내는 변수고 수요에 영향을 주는 모든 비경제적 요인들을 묶어서 대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넘기면 되겠습니다. 그 유량과 저량 이런 거 박스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 다 읽어주면 뭐 아주 좋지만 안 읽어도 됩니다. 그 유량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유량에 속하는 거 상품 수요량, 수출입량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뭐예요? 유량입니다. 플로우의 개념이다. 유량과 저량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요도 그렇고 뭐 공급도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게 수출 이런 건데요. 지난달 경상수지가 흑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경상수지가 흑자다 이 말하는 것과 어떤 게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지금 경상수지가 흑자야? 아니면 지난달 경상수지가 흑자였어? 지난달.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기간에 관한 개념이 유량이다, 유량. 플로우, 흐름이 있다는 말이에요, 흐름. 기간.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통화량인데, 현재 통화량이,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이 10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난달 통화량이 10조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통화량은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을 말을 해야 돼. 그래서 통화량이라든가 뭐 외환 보유고라든가 이런 건 다 저량 개념이야. 우리가 말하는 건 지금 다 전부 다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소비하고자 하는 의도,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을 기간
지난 한 달 혹은 지난 1년 이렇게 기간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량 개념이다. 이런 것만 알면 돼. 나중에 넘어가 보시면 되고. 그 뒤에 28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1 다시 밑에 보세요. 우변 괄호안을 보면 밑줄 거나 세미콜론으로 그 상품 가격을 나타내는 변수 다른 변수들과 구분해 놓고 있는데 그 다른 변수들은 주어진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밑줄. 주어진 수준에서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 위에 2.1 첫 번째 단락에 보면 그 위에 다른 조건들은 변하지 않는다면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가정입니다. 모든 모형들의 이 가정이 있어. 모든 모형들의 이 가정이 있다고. 왜냐하면 이 현실 경제의 이 많은 변수들을 다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다고 해서 바람직하지도 않아. 모형이라는 것은 간명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각에서만 봐야 돼.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코끼리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코끼리 저 뒤쪽 가서 보면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는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 모형에서 문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 모형은 아주 단순하고 추각적인 거기 때문에 학자가 나는 여기서 보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저기 뒤에 가서 보니까 다르게 생겼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라고. 그건 자기의 이론이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건 불변의 가정이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 29페이지 보면 그 가격이 그래프 보세요. P1에서 P2로 떨어졌더니 수요량이 Q1에서 Q2로 늘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곡선 상해 이동. 곡선 상해 이동. 그래서 저기 밑에 보니까 수요 곡선 위의 이동에 movement along the curve 그랬죠? movement along.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밑줄 그어놓으세요. 일단 불변인 것으로 가정되었던 다른 변수들이 변하게 되면 시장 수요에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 거냐? 그 두 축 위에 나타나는 변수는 밑줄 수요량 동그라미 그리고 그 상품 자체 가격뿐이다. 2차원 평면이니까 그거 이외에는 나타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내겠냐 그러면 곡선 자체로 움직인다. 거기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두 번째 줄에 그 불변으로 가정했던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올라갔다고 하자. 그러면 사과에 대한 수요가 늘 거다. 그 다음 단락 보니까 큰 글자로 뭐라 돼 있어? 수요 곡선의 이동, shift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쉽게 써놨는지 몰라. 이게 여러분 요약서를 보면 이런 설명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설명은 있을 수가 없어. 나중에 보면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아마 한두 페이지로 정리해 놨을 거예요. 그런 거 보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 실력을 쌓아간다고 할 때, 그 문제가 나오면 알고, 다른 잠깐 변형하면 몰라버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알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을 때, 이순환 정도 가면 아무도 책을 읽지 않아. 교과서를 읽질 않아. 근데 그때 가서 이제, 너무 기초가 내가 약한 걸 알게 돼요. 그럼 남들은 문제풀이하고 있는데 나 교과서를 읽으면 되겠어요? 그럼 언제 읽어? 언제 문제풀이를 해?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교과서를 읽어야 할 때가 있어. 이때 안 읽어. 나는 지금 예비순환 때 너무 좀 힘들고 그런데 나중에 일순환 때 읽어야지. 일순환 때는 일순환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여러분 해야 될 거를 하고 자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항상 시간이 우리가 무한정 많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지. 그런데 시행착오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 남들이 다 겪었는데 나도 또 겪어. 왜 그래? 남들이 그래서 실수했다고 하고 실패했다고 하면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자꾸 공부를 미리 해보고 미리 합격하고 미리 2차 경험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들어야 돼. 나 혼자 그냥 고시원에 혹은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앉아서 공부한다는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 고시 공부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 다 예전에 다 내가 공부 좀 해봤던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만 공부 엄청 잘하고 다른 사람들 공부 좀 못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붙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붙고 왜 그럴까요? 이게 여기에 맞는 방법이 있어. 맞는 방법이. 그걸 캐치하려는 노력들도 많이 해야 돼. 그냥 혼자 공부하는, 물론 기본적으로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루에 한 5시간, 한 4시간 앉아있는데 나는 고시생이다 이러면 곤란하고, 곤란해. 그래서 기본 앉아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자꾸 내가 똑같은 책을 볼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자꾸 그걸 들어야 돼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중요해. 무작정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주위에, 난 그동안 공부한 것도 많고,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도 괜찮고, 대학 들어간까지 보니까, 그냥 나 혼자 하지 그리고 남들이, 내가 공부한 지 모를 그동안에 잠깐 공부해가지고 빨리 붙어버리고, 서프라이즈 해야지. 가능하지가 않아. 불가능해요. 그런 환상을 깨.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 자꾸 물어봐.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내가 안 겪게 돼요. 가끔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모를 때 나는 혼자 공부해가지고 빨리 붙어버려야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건 잠깐 쉬고 해야 돼. 왜요? 수학이 나왔잖아. 잠깐 10분 쉬겠습니다. 네.